이번 시간에는 195페이지, 159페이지 과세표준 계산 과정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약적으로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요약지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나왔죠? 이거 박스에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산 과정 가지고 오늘 프린트 나간 거 하나 있죠? 이따가 나누고. 계산 과정 있잖아요. 요 계산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자, 어떤 거냐? 여러분 미등기라는 거 들어봤죠? 미등기 자산은 부동산을 얘기해요. 등기 대상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 양도죠. 그럼 미등기 양도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취득하고 자기 앞으로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그걸 팔았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 조금 내겠다. 아니야, 1도 안 내겠다 이거예요. 예? 한 푼도 안 내겠다. 이거 재질이 제일 나쁜 거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겠다.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야. 그래서 세법상 뭘 줘요? 불이익을 줘. 어떤 불이익이냐? 여러분 미등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약지 183페이지 잠깐만 가면 184페이지인가? 거기 보시면 미등기 자산이 있죠? 있어요. 184 미등기 자산에 맨 위에 세법상 불이익 있죠? 박스. 그거만 보세요. 미등기 자산은 세법상 불이익을 줘요. 포탈할 목적이니까. 어떤 불이익이냐?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감면 혜택도 안 줘.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리고 세율도 가장 높은 몇 프로? 70%.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요, 등기됐으면 3%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미등기는 조금만 해줘. 0.3만. 이런 불이익을 준다. 거기서 장기보유 뭐라고요? 특별공제 안 해줘. 그럼 보세요. 양도가액이 10억이다. 여기 보실래요? 10억. 필요경비가 만약에 9억이다.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1억. 그런데 미등기 자산은 뭐 안 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니까 그대로 얼마? 소득금액이 1억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공제도 안 해주니까 과세표준이 얼마? 1억이죠. 결론은 미등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은 여기까지만 계산.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과세표준. 요거하고 지금 똑같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미등기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뭐 빼? 필요경비를 빼면 그게 뭐다? 과세표준이 된다. 미등기는.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가 없으니까. 요것이 바로 뭐가 돼? 과세표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뭐 빼요? 필요경비 빼면 그게 뭐다? 과세표준이다.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를 안 해주니까. 이해가세요? 그거하고 또 하나 물어보는 건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에 맨 마지막에 공제하는 게 뭐야?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게 뭐야? 기본공제. 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해가세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기본공제고, 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됐어요? 또 요거에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이거에 관련해서, 자,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0억. 필요경비가 10억이야. 그러면 양도차익이 없네, 그죠? 그럼 낼 세금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돼. 그리고 또 양도가액이 10억인데 필요경비가 11억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걸 뭐라 그래? 1억을 양도, 차, 손해봤죠?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죠. 낼 세금이 없잖아. 그래도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그거 물어보죠. 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뭐는 해야 돼요? 예정신고. 왜 해야 돼? 이건 내가 계산한 거잖아, 본인이. 예? 내가 계산해 보니까 없는데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봤는데요, 그럼 국가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계산한 부분을 예정신고해야 올바르게 계산했는지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반드시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계산 과정에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거야. 무슨 차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럼 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원칙 어떤 가격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다시 요약점 앞에 가서 169페이지 가면 원칙이 뭐다? 실거래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매매 가격, 취득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예? 증빙 자료, 매매 계약서 등이 다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뭘로 한다?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는 뭐가 있어요? 증빙 자료, 매매 계약서 등이 있어요. 있는데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왜 계약서가 있는데 인정 못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면 거짓말로 신고했으니까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세무서장 네가 계산한 거 가지고 세금 계산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추계 결정 또는 뭐라 그래요? 경정. 추계 결정은 뭐죠?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라. 그게 뭐고? 결정. 경정은 뭐야? 경정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뜯어 고쳐라, 수정하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해서 들어왔는데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인정해 줄 수 없어. 그거 인정 못하니까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든가 조사한 금액으로 뜯어 고친다. 이때 추계 결정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가격이 적용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앞 글자만 따서 매, 감, 환, 기. 요 순서 위반하면 안 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그래서 여러분 요약지 169페이지 보시면 밑에 예외 추계 결정 두 번째 줄에 양도가액 또는 무엇을 취득가액을 뭘로 한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또는 뭘로? 기준시가로 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밑에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맨 밑에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추계 결정할 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고, 취득 당시 가격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하라 그랬죠. 여기서 꼭 중요한 거 환산 취득가격 봐요. 맨 밑에 박스에 환산 취득가격 양도가액에 있어 없어? 예? 그거 물어보죠.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을 몰랐을 때만 적용하는 거지 양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인근에 유사한 다른 사람들 거래한 가격, 이런 걸 조사해놨죠. 그걸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약집 다음 장 넘겨서 이제 171쪽에 보시면 무슨 경비라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여기 무슨 경비? 필요경비는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취득가액.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자본정보 지출,
그리고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무슨 비용? 양도 비용.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 필요경비. 그럼 이 비용이 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조금 나와?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오죠. 그래야 세금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파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이 비용을 부풀리려고 하죠.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높게 거짓말로 막 부풀리려고 하고, 국가에서는 뭐라 그래? 이렇게 들어간 비용 중에서도 증빙자료 영수증 받아서 비치 가지고 있을 때 정확한 것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싸우는 거야.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풀리려고 하고, 국가에서는 뭐라고 한다? 법에 정해놓은 거 증빙자료 다 갖추고 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이때 취득가액 봅니다. 여러분 171페이지 보시면 필요경비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할 것 첫 번째 줄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죠. 근데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 지적공부상 면적이 뭐하여? 증가가 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 토지 면적이 늘어났어요. 예? 본의 아니게 토지 면적이 뭐였어요? 증가. 그럼 돈을 국가에 줘야죠. 조정금. 그런 건 취득 가격이 아니다. 받은 건 아까 양도세 비과세, 준 것도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조정금 나오면 제외. 다음 그 밑에 기억.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한 가격에다가 매입할 때 당사자 간에, 여러분이 나한테 부동산, 내 부동산 아파트 10억 주고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매입했죠. 매입 가격이 얼마야? 10억. 거기에다가 취득세 낸 거 있으면 더하고, 등록면허세 낸 거 있으면 추가로 더하고,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준 거 있으면 더하라. 그게 취득 가격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을 봐라. 포함. 여러분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 뭐야?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5년 만기야. 그럼 5년 있다가 1억이야. 5년 있으면 얼마? 원금 1억이래. 그럼 5년 전인 지금은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 정도 된다 계산했더니, 그럼 차이 나는 거 얼마? 그게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야. 이해가세요? 현재 가치로 평가했더니 차이 나는 거 얼마? 1,000만 원도 더해라. 그럼 현재 가치 차이 나는 거 얼마? 1,000만 원하고 현재 가치 얼마? 9천만 원하고 더해라. 그게 취득 가격.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자금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그리고 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두 번째 줄 소송비용, 무슨 비용? 화해비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나오면 그건 필요 경비예요. 근데 이것도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 가학소득금액에 필요 경비로 뭐한 거? 산입된 건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해야지.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보세요. 자, 이런 상가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100억 줬어요. 얼마? 상대방한테 100억 줬어. 그럼 매입 가격이 얼마야? 100억. 근데 이거 취득할 때 유치권, 질권 아주 복잡해. 그래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취득했다. 그래서 별도로 소송 비용이 1억이 발생했어. 얼마? 1억. 이거는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라 법원에 발생한 비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세법은 요 비용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처리할 때 요 부동산 상가 부동산이니까 상가 부동산 사서 무슨 사업이에요? 임대사업 하면 뭐?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죠. 예? 그리고 이거 부동산 나중에 뭐 할 때? 팔 때 양도소득이죠. 잘 보세요. 자, 이 비용 1억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은 두 가지야. 자, 나는 이 부동산을 살 때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팔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득해서, 그러면 양도로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죽을 때까지 안 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요 비용을 지금 무슨 소득 할 때? 임대소득 계산할 때 요 비용을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다니까. 1억. 그럼 소득세 조금 내겠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공제받았다. 그럴 때는 양도소득에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아니면 나는 이 부동산을 조만간에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뭐 할 거야? 팔을 거야. 그럼 양도소득세 부담이 뭐하니까? 크니까 여기서 공제 안 하고 그냥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거 뭐 할 때? 팔 때 여기 들어가서 여기 필요경비에 들어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여기에 들어가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억인데 만약에 여기 6천만 원만 들어갔다고 그래봐. 1억 중에 얼마? 6천만 원. 그럼 나머지, 그럼 양도소득에서는 4천만 원만 들어가면 돼. 여기서 1억 다 들어갔으면 여기 또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소송비용, 화해비용은요, 양도소득 말고 그 해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들어갔으면 여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법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소송비용, 화해비용으로서 지출한 연도, 예? 각 소득금액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다른 소득금액에 이랬으면 이해가 빨리 가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소득금액에 그게 아니라 뭐? 각 소득금액이 그 뜻이에요. 양도소득 말고 다른 소득 계산에 필요경비로 들어갔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디귿.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이 뭐예요? 더하는 거. 자, 여기 할부로 취득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할부가. 그게 할부예요. 여기 보세요. 한꺼번에 취득하면 1억이야. 그런데 할부 조건으로 하면 이자가 붙죠. 비싸죠? 이자가 1,000만 원 붙었다. 그래서 약정 얼마로 했어요? 1억 1,000만 원. 이해가세요? 이게 할부야. 거기 취득원가에 끝에 첫 번째 줄, 취득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보였다고요? 가산 더했다. 그게 할부로 계약했다, 이 얘기지. 이해가세요? 그럼 할부로 계약했기 때문에 확정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뭐한다? 포함. 여기 보세요. 일시불로 사면 얼만데 1억인데 취득할 때 할부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붙었어. 그래서 계약서에 얼마로? 1억 1,000만 원으로 약정했죠. 그럼 여기 금액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어? 이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자도 그냥 뭐하라? 취득가격으로 포함,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할부로 계약했으면 그 금액 다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줘. 이자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어볼 때 세 번째 줄, 지급 기일 뭐라고 그랬어요? 지연. 지급할 날짜. 여기 보세요. 요거 이제 할부로 했으니까 나눠서 내야 되겠죠? 할부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지급 기일, 지급할 날짜에 늦게 지급해서 뭐가 붙었어요? 이자, 연체료 등이 발생했다. 그건 취득가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이해가세요? 예. 할부로 계약하면 취득원가 이자 상당액 가산했으면 그냥 이자도 포함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지급 기일 지연, 지급할 날짜에 늦게 줘서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그 밑에 이제 자본적 지출은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인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줄, 증명서류를 보아라. 지출했으면 지출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수치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비용 영수증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돼. 두 번째 줄 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입증이 되라. 둘 중에 하나. 영수증 받았다는 얘기는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전자계산서 받거나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거 안 받았는데요, 그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한 사실, 무통장 입금했는데요, 무통장 입금증, 계좌에서 이체했는데요, 통장사본 복사 확인되죠? 이렇게 입증이 되면 증빙사료를 갖추지 않고 있어도 금융거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둘 중에 하나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음 보세요. 미음,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있죠? 이거는 동일한 사람이 부담했을 때만, 부동산 파는 사람이 부담했을 때만 인정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아버지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하는데, 그럼 아버지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을 1억을 부담했다. 아버지 부동산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뭐 할 때? 그거 팔 때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개발 부담금을 줬는데 아버지가 그걸 안 팔고 그 부동산을 아들한테 뭐 했어? 증여했어.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아들로.
그럼 아들이 가지고 있다 나중에 그거 뭐 할 때? 양도할 때는 아들이 부담한 거? 아니잖아요. 재건축 부담금은 그런 건 인정 안 한다. 본인이 부담한 거, 팔을 때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이 부담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다음 3번 양도비용은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죠. 거기서도 하나 기억할 거 다음 장.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근데 리얼 보세요. 리얼. 국민주택 채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고. 무슨 말이야? 여러분 주택을 살려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법에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사야 돼. 국민주택 채권 사야 돼요. 샀어요. 돈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으니까 채권 사고도 돈이 많으니까 중도금, 잔금 줄 돈이 있어.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냥 채권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 받고 이자 받죠. 근데 돈 없는 서민은 채권 사니까 중도금 줄 돈이 없네. 그러니까 채권을 사자마자 다시 어떻게 해?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만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파니까 지금부터 만기까지 뭐 빼고? 이자 빼고 나머지만 주죠. 그게 손해본 거예요. 그게 매각 차손.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매각 차손은요 누구한테 채권을 팔았느냐에 따라 틀려. 금융회사, 은행 가서 팔아서 발생한 손실은 얼마가 됐든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 개인한테 팔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는 다 인정 안 하고 금융회사 가서 발생한 손실만큼만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는 거지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